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그래, 이 누옥, 이 영원한 권태에 거쳐 그것이 바로 나의 방이었다. 먼지투성이에 헐어빠진 바보 같은 가구들, 불꽃도 없고 타다 남은 인걸조차 없는 가래침으로 더럽혀진 벽난로, 먼지 사이로 비자국이 남아있는 서글픈 창문들, 완성되지 않았거나 지워버린 원고 뭉치들, 연필로 불길한 날짜를 표시해둔 달력.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시 이중의 방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나는 겁이 난다. 그를 싸매고 있던 벨트가 탁 하고 풀어질까봐. 옥상 난간에서, 철길에서, 새벽 바다 앞에서 죽음을 오래 참던 그를 내가 밀쳐버릴까봐 겁이 난다. 그를 향해 달아오르는 몸이 식어버릴까봐,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할까봐, 민낯을 감출까봐.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날 벌리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나를 고체처럼 놔둘까봐. 그가 더 이상 나를 관통하지 않고 내 살냄새를 역겨워하고 날 핥히지도 않을까봐. 나는 겁이 난다. 손바닥이 부서지도록 잡고 있다. 시의 미끄러운 손바닥을 부서지도록 잡고 또 잡는다. 오늘 다락방의 꿀단지에 꿀을 채워주신 분은 손미 시인이었습니다. 오늘의 꿀은 한마디로 사랑이네요.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반가운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단편집 발치카 넘버 9을 펴낸 이은선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음을 잘했나 몰라요. 네, 이렇게 어려운 제목으로 책을 내면 나 같은 노인네는 힘들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반가운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장의 소리와는 인연이 깊죠. 예.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제가 신인 작가 특집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네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김주혁 선배님께서 PD를 하시고 황정은 선배님께서 DJ를 하실 때 2년 동안 구성 작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최고의 멤버들과. 아, 제가 행운이었죠.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제가 맨날 녹음 늦게 끝나면 밖에서 진상 부리면서 언제 끝나냐고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뗐었던 거밖에 사실 기억이 안 구성 나지만 작가의 삶이 힘들진 않았어요. 매번 저는 읽고 뭔가 준비하고 이러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지금도 제가 습작 때 필사를 하던 시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저인가요? 네. 어머, 근데 세상에. 그때 이런 말 너무 잘하는구나.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 등단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었을 때 내가 기라성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나의 꿈이었던 사람들의 실물을 보고 그분들이 막 낸 신간들을 읽으면서 한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등단 이후에 자칫 방황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없애고 트레이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년 동안 엄청난 독서를 네. 의무적으로 했었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 앞에다 놓고 질문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3번씩 읽고 질문을 썼던 것 같아요. 3번씩이요? 네. 어머 세상에 공부는 다 했구나. 여기서 공부 다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네. 그런데 김중혁 선배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3번씩 읽은 질문이 그러냐고 그러셔서 그가 써도 그랬을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은선 씨는 83년생이죠. 네. 보령에서 태어났어요. 네. 제가 아는 보령 작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김종광. 아, 예. 종광이 오빠가 아마 보령으로 아는데 아, 예. 맞을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문학을 하는 학교를 다녔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태어난 곳만 보령이고요. 아. 옆에 광천이 있고 홍성이라는 지명이 네. 있습니다. 홍성에서 여고를 나왔고요. 마침 홍성여고에 들어갔었을 때 시 쓰는 이정록 시인이라고 그분께서 문예반을 하고 계셨어요. 한문 선생님이었죠. 네. 홍성여고의 유명한 한문 선생님. 네. 그래서 3년 동안 문예반을 거기서 하면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100일장 퀴즈가 됐었죠. 이종록 선생님의 애제자였겠다. 애증의 제자라고. 아니 그렇게 홍성에서 제일 유명하시다고 이종록 선생님이.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문인이 사실은 그 소읍에서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윤학 선생님께서 계시고요. 그다음 이정록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학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찍 홍성을 떠나셨고요. 이정록 선생님께서는 그쪽에서 아직도 이제 교직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행운이었죠. 네. 그렇구나. 나는 그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문창과를 이제 석사까지 한 걸로 아는데 네. 제가 보기에 선생님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분들한테는 악연일지 모르나 저한테는 천운이어서 제가 문예 장학생으로 3년 반을 다니고 조기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또 한신대 문창대학원을 갔어요. 와. 그리고 너무 인생의 축이 이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도 좀 나가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집에 뭐 이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어서 늘 제가 벌어서 살아야 됐던 생활이어가지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강사를 지원을 해서 다녀왔어요. 잠깐만. 그러면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썼어요? 아니요. 그때는 시를 썼죠. 네. 이정록 선배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왜 인복이 많냐고 얘기했냐면 이정록 선배의 애증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를 배웠을 것이고 대학에 가서도 한신대학교에는 워낙에 또 우리 한국 소설의 중추가 되시는 어르신네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예쁨을 받으면서 배웠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인복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 83년생인데 서울신문의 데뷔가 2010년. 27살에 전화를 받았고 28살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거. 그 전에 많은 투고를 했었어요? 아니요. 2년 만에 됐어요. 야, 정말 쉽게 했구나. 그게 그 전 첫 해 보낼 때 6편을 보냈고요. 최중심에 올라갔던 걸 고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문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러니까 2010년 서울신문 당선인데 2014년에 첫 책이 나온 거였죠. 소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첫 책이 되게 늦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아주 힘들게 그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왔었는데 그래도 좀 이른 편에 아닌가. 요즘 분위기는 좀 빨리 나오나요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속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 지면들을 보니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이 일밖에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저의 전부였지요.
책이 지금 언제 나왔죠? 몇 월에 나왔죠?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고요. 네. 9월 30일로 아마 찍혀 있었을 텐데. 어때요? 첫 책 나오고. 아직은 조금 멍하고요. 네. 밖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크게 웃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울고요. 좀 이상한 나날인 것 같습니다. 몸에 있던 모든 문장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하면서 다시 무언가가 차오르거나 혹은 다시 뭔가가 하고 싶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근황입니다. 되게 영리하구나. 왜요? 되게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벌써 알고. 하도 많은 말들을 들어서 이건 제 문장인지 남의 문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동안에 사실은 이 책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너무 빡빡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휴식 정도는 좀 주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저는 책을 받아보고 첫 책에 대한 애정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딱 넘겼을 때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이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응시가 힘든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은 표지도 그렇지만 작가의 사진을 먼저 보라고 해야지 약간 이게 몸에 힘을 긴장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이 소설집을 보는 내내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목차를 보니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했어요. 차례를 보면 어이없어요. 제목들을 보면 뭐 아는 뭐 카페 뭐 이런 것도 뭐 붉은 코끼리 이런 것도 있지만 까롭까, 톨큰 뭐 표제가 됐던 발치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그 러시아 말인가요, 이게? 예, 러시아 말도 있고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라레 옆에 있는 아주 누쿠스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카라칼팍 민족어라고 지금은 100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톨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2006년에 가서 본 뒤 2008년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사고를요? 2007년에 이제 제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렇게 후송이 되면서 영구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큰 사고는 아닌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큰 사고였구나 생각이 됐고요. 2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서 참 그거에 대해서 알알해도 좀 조사도 좀 해보고 살고도 싶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겨울에 거기가 중앙난방식이고 시베리아잖아요. 엄청 추운 날 집에 히터가 안 들어와서 옆 동네에 사는 아는 같이 간 단원 집으로 이제 따뜻한 집으로 옮겨가다가 2인조 택시 강도한테 이제 택시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택시 강도를 당해서 여자 한 사람과 남자 한 사람한테 한 1시간 정도를 죽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번쩍 들어서 저를 이제 눈무더기에 이제 묻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흙 파서 묻은 거? 아니 어차피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는 곳이니까 아무데나 버리기만 해도 눈무더기에 묻어버리는 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절해 있다가 이제 피범벅이었을 때 기절해 있다가 뭐 여튼 제가 숨겨놨던 핸드폰으로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일행들이 저를 구하러 왔는데 세상에 그 뒤로는 수면제 없이 이제 잠을 못 자죠. 그러면 못 자고 밤이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혹은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공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가 24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집을 너무 일찍 떠났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전화를 하니까 저는 반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야 나 처음에는 교환학생들 데리고 왔다고 뻥을 쳤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빨리 장례식장으로 와.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이제 누구 한 사람이 할머니 앞에서 농약을 마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온 가족들이 다 패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까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마음의 균열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내내 어느 순간 생겨버린 균열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일로 소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격은 되게 밝고 명랑하고 생각 없고 누가 치킨 사주면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고 되게 단순한데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는 삶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고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잘 살아야지. 혹은 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저는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막 말만 화를 해도 내거나 혹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올렸을 땐 어떨 땐 되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마음이 가니까 장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고 지나간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순간 실제처럼 다가오는 공포인데 몸이 겪은 일이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반지. 장하다. 그래도 진짜로 살아나서 이렇게 책까지 내고 세상에 이렇게 장한 친구인데 너무 웃음이 밝고 늘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앞장서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니의 느낌이 있어서 글을 쓰면서 한동안 외면하던 기억들을 교정을 보면서 계속 반출을 했고 들여다보는 일을 봄, 여름 내내 하면서 아, 나는 아직도 여기서 한치도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까 아직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이게 시간의 힘이고 나이 먹는 일 혹은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의 균열을 조금 덮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글 혹은 좀 더 밝고 괜찮은 글로 내가 지나온 시간들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에 쉽지 않았. 그때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고 가서 겪은 그 일도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닌데 이건 되게 뭐 비탄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누구도 못 해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한 권이 이렇게 묵직하게 묶였고 이건 누가 따라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칙한 넘버 나인이라는 이 정말 표제작이 된 이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줄 한 줄 굉장히 어렵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소설을 읽어야겠다. 한 편 한 편을 그냥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읽어야겠다.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어를 지금도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우즈벡은 공용어가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듯이 우즈벡어도 제가 조금 러시아어도 조금. 그렇군. 이 톨크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내해인 아랄해가 있습니다. 그 아랄해 옆에 카라칼팍 민족어라고 그들만의 우즈벡어 내에서도 우즈벡어 사투리처럼 사라져가는 언어 중에 하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큰 같은 경우는 파도라는 뜻의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고 혹은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나에게 들어왔던 이 톨큰이라는 이 파도라는 뜻의 어떤 그런데요. 아라레가 사라져서요. 파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톨큰 호프집, 톨픈 모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톨큰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사라진 걸 붙잡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카펫, 까롭까, 톨큰 이 수로 시리즈 연작 3편을 쓰면서 제가 늘 느꼈던 건 빈 파도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은선 씨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말처럼 익숙한 거지만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은 너무나 낯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제목을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낯설지 않아? 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좀 없었어요? 우선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져왔을 때는 이제 혼자 발표하던 때였으니까 묶을 때 좀 너무 생소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너무 훌륭한 편집자를 만나서 그 편집자가 많은 응원을 해줬어요. 너만의 독특함이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보면 이게 꼭 이국의 경계라는 게 흐릿해지는 지점들이 있다. 결국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라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책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볼 때 발칙한을 발칙한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발칙한으로 봤는데 되게 내가 너무 가벼워지고 얘가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엄숙해지는 아니에요. 부분이. 발칙한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글자의 모양새도 그렇지만 뭔가 은선 씨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넘겼다가 어머머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제가 작가의 말을 조금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신인이었던 친구들이 책을 낼 때 작가의 말을 꼭 먼저 보고 이제 보는데 부모 사랑, 뭐 가족에 대한 애가 되게 좀 남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글을 쓴 이유가 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16살 때부터 최근까지도. 그래서 글을 썼던 게 그 사춘기 시절의 그 공허함 그리고 저희가 연년생인데 아버지가 택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장기를 떼어내고 허구한 날 쓰러져 있고 하던 그 어떤 마음의 공동 상태 같은 게 있어서 아직도 저는 꽤 빨리 운전을 시작한 거는 택시를 못 타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택시를 타지 못하는 병도 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밤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위급 상황이면 얼른 달려가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화성에 사는 이유도 부모님과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서 거리에. 서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서 사실은 효녀은선이었구나. 효녀은선. 네, 딸이 저밖에 없고 오빠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보는 시선하고 딸이 챙겨야 되는 지점들이 달라서 게다가 저희 엄마는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평생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가의 말에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저의 가족 사이이기도 하지만 저의 바람이고 사실은 늘 마음은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틱틱거리기도 하는데 마음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는 언뜻 훔쳐보는 은선 씨의 이미지 속에는 그런 효녀가 이렇게 모성애가 되게 크게 발휘되는 엄마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엄마가 많이 투병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울증 약도 많이 드시고 하면서 약간 이제 제가 느끼기엔 제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엄마는 약간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서 작가의 말을 제가 보고 마음에 좀 이렇게 울컥했던 건 누구나 어떤 집마다 자기들만의 가족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어떤 시시콜콜하게 이런 일을 모르더라도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엄마가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엄마한테 책을 갖다 드렸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딱 펼쳐보고 프로필 사진 보고 엄마 이름 썼나 안 썼나 사인 보고 딱 덮어서 위에 올려두시더라고요. 아마 몰래 안 보이는 데서 우리 부모도 그랬듯이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은선 씨를 기억하는 게 커피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원두 볶는 데는 천재죠. 로스팅 신동이라고 자칭 제가. 네, 아니 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주도에 어떤 일로 강정에 내려갔었을 때 정말 커피가 너무 간절했을 때 은선 씨가 내려온 걸 내가 한 모금인가 먹고 이거 예사솜씨가 아니다라는 제가 나름 그래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 뭐지 이렇게 무슨 젊은 애기라서 그런가 이렇게 커피도 잘 내지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왜 세바스티앙 살가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경제학자였는데 아프리카의 그 가뭄 이런 거 보러 갔다가 그 경제학 보고서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됐는데 혹시 커피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스스로는 내가 웬만한 바리스타보다 낫지 않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내가 기억하건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최우선은 소설이니까요. 여기 목차에 보시면 분나라는 것이 이티오피아 말로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티오피아에 가면 분나 마프라트라고 그래서 그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세 잔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야 뭐 선생님도 워낙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커피라는 게 일상적인 음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그런 것까지 침범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음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사람 정말 크게 잘하는 거죠. 근데 약간 느꼈을 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나라면 이런 재주를 갖고 있으면 뭔가 꿈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오늘 저 일기 써야겠어요. 커피로 네?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소설로 칭찬받아야 좋지. 그러게나 근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은선 씨한테 가지는 이렇게 건태 외향적인 그 밝은 모습과 또 이렇게 약간 뒷면으로 소설을 보면서 가지는 우울함과 네. 어두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책들이나 뭐 그 다음 책들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 시집 되게 어두웠지만 되게 밝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둠의 장막이 걷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소설 작가의 말 끝부분에 보면 프린스 호텔의 소설가의 네. 방에서 이제 썼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소설가 윤고은 씨가 쓴 칼럼에서 비롯된 호텔 그 소설가의 네. 방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운 좋게 선정이 돼서 그곳에서 방을 11층에 있는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 그럼 작가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예, 거기를 지금도 안 안보영 가봐서 작가님이 모르겠는데 들어가 계시고요. 뭐 몇 명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명만 이제 지원을 하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호텔은 호텔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방 하나는 작가한테 그냥 예. 무료로 제주도에 3명 그리고 호텔 서울에 있는 명동 프린스 예. 호텔에 4명을 1년 동안 지원을 해주시는 레지던스 사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전 지나가면서 그 명동에 있는 호텔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호텔 서울 한복판에서 소설 쓰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서울 처음 살아봤어요. 아, 네, 늘 화성이나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 있었던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2달 있었고요. 그곳에서 교정지를 받고요. 첫 소설집 교정지를 거기서 받고 복이 많다. 네, 거기서 벽을 되게 많이 쳐다봤고요. 남산 바로 밑에 있는 호텔이어서 남산을 오르내리면서 마지막 작품인 판터령 아일랜드를 썼고요. 벽과 창문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호텔에 막 온 외국인들의 말을 띄엄띄엄 알아들어가면서 답답한 제 문장들을 바라봤어요. 아, 거기에 어쨌든 목적이 또 있는 젊은 뭐 남녀들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관찰할 것들이 정말 관찰 안 했나요? 나 같으면 방마다 이렇게 귀를 댔을 것 같은. 네, 거기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제가 너무 그 교정지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큰 시기였고 사실은 이 소설들 보면 내가 사고 당했을 때 쓴 얘기 그 뒤로 내가 방황했던 이야기들을 막 뭉쳐놓은 소설들이기 때문에 이 교정지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 타인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앞에 너무 진지하고 이제 너무 내가 몰랐던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놀라서 소설 얘기를 막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사실 공간적인 뭐 배경 뭐 이런 어떤 시간적인 배경 이런 배경들이 되게 독특하단 말이죠. 이게 한국에서 그냥 문창가를 나온 그냥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되게 넓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공간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국적이다, 독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즘 다시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과연 이국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라와 나라의 경계, 국경과 국경이 아닌 저는 근데 사실은 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국 같고 이방 같거든요. 근데 은선 씨 외국어 잘하죠? 좀 약간 언어 감각 있죠? 발음만 좋다고 칭찬. 이게 외국어에 대한 감각이 빠른 사람은 네. 경계에 대해서 되게 못 느끼는데 나처럼 외국어 젬병인 사람들은 외국어가 두려워서라도 되게 약간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발음도 물론 좋을 것 같지만 약간 언어에 대한 것들이 빠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대신 언어를 잘했나 봐요. 겸손해. 근데 요즘 사실은 시골만 가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시골만 가도 젊은 세대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과연 그들에게 가도 그래요? 네, 그럼요. 홍성에는 농장들 혹은 공장들 혹은 조금 나이 먹은 노총각이 있던 집들은 다 이주 여성들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여기 시집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예, 그렇죠.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의 여자들은 그렇게 예쁜가요? 저는 제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얼른 참 근데 예쁘다는 의미가 외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맑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 따는 게 예쁜 거죠. 그렇죠. 눈빛이 참 맑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는지 이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내가 저도 그렇게 했는데 바다가 사라진 항구의 황량함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동안 매료가 되어 있었고요. 모든 길, 사는 길, 생각하는 길이 결국은 수로가 아닐까 해서 쓰여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실감이 적은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평론가 서영채의 한 문장이 저를 이렇게 경계 없이 그리고 그냥 조심성 없이 넘나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소설은 그냥 소설일 뿐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인생입니다. 첫 책이 다 그렇겠지만 그냥 허투루 저는 넘길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또 허투루 볼 수도 있는 거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아직 출간된 지 한 달이 안 된 지금으로서는 저의 인생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이고 겨우 이만큼이지만 이렇게 수줍게 인사를 드리는 바라서요. 소설을 어떻게 읽어주십사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려면 저도 또 이제 지금 한참 뭐가 뭔지 모르겠고 복잡한 시기여서 사실 잘은 모르겠어가지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학을 하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은선 씨는? 저는 성실함이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됐든 할 수가 없고 재능도 결국엔 성실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매일매일 필사를 하고 필타를 하고 그것을 찍어서 저희 카페에 올려야 돼요.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감시를 해요. 무섭게.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고 또 기본적으로 애들이 요즘 책도 많이 서로 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읽은 책을 저도 또 따라 읽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성실함을 모토로 삼고 있고 지각하지 않는 것, 성실한 것. 확실히 성실한 아이들한테 편애하게 되죠 또. 예뻐요. 요즘엔 이제 뭐 책이 나와서 책한테 가장 애정이 많겠지만 책과 커피와 가르치는 성실한 아이들 외에 은선 씨한테 관심이 가는 건 뭐예요? 그냥 사실은 정말로 아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외부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선생님. 그러면 잘 모르는 내가 관심이겠구나. 네. 사실 뭐 첫 책이 나온 신인 작가에게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책을 쓰실 거예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얘기겠지만 나는 은선 씨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음 어떤 준비, 그러니까 몸이 물론 이제 뭐 소설을 쓰는 삶을 살겠지만 나는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 뭐 다음 단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계약도 아마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어떤 계획이 또 있으세요? 분명히 이것의 다음이 있겠지, 선생님. 처음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올 소설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좀 제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떠들듯이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정제해야 된다는 소설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초반엔 있었다면 이 두 번째에는 이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정말 입담이 살아있는 좋은 재미있고 누군가 한번 읽어도 이렇게 쑥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워낙에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문학에 가지는 기본 차렷 자세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몸을 풀어라 해도 풀리지 않는 아기 때부터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번 몸이 풀면 잘 풀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책을 더 기대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인연이 깊으신 분이기도 하니. 네. 부끄러운 첫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에 다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고 싶고요. 처음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올 소설들을 제가 기다리는 대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책을 만들기까지 애써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을하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칙한 넘버나인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같이 아껴주세요. 야, 말을 너무 잘하네.
그 이은선 소설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그 어떤 우리 소설의 저변이라고 하면은 조금 좁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확 약간 가슴이 열리듯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은선 작가의 이제 걸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많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작품 활동에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서는 매혹적인 순간을 담는 예술이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사진작가 한 분이 와 계시는데 네, 이시영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 저도 처음 이제 뵙기도 하고 잘 몰랐어서 저희가 또 사전에 이제 프로필을 좀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변방 작가로 조용하게 지냅니다. 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잠깐의 다른 작가의 전시 모델로 출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저 역시 그들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글을 잘 쓰시나 봐요. 그럴 리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결도 느끼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 네. 그 사진 찍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물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네. 저도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뭐 정확하게 뭐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 외에는 뭐 나는 누구다라고 뭐 할 말이 뭐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 네. 네. 사진을 주로 찍으시지만 또 다른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느껴지기에. 주로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요?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를 물어봐서 프로필을 보니 글을 문장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느껴져서. 책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세요? 예. 네. 그러면 매일 사진을 찍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보통 하루 어떻게 일과를 보내세요? 하루 일과는 거의 매일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하고 상수동에 있는 그 특정 지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이리 카페가 11시에 문을 열거든요. 네, 이리 카페에 가서 이리에 상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구나. 네네. 흔히들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이리의 지방령이라고 저를 부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뭐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사진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사실 저는 사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진전도 막 보러 다니는 편인데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대상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들을 찍으시는지. 특별한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사진 작가한테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업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전시 사진을 찍거든요.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첫 개인전 때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첫 개인전에 그 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어요. 네, 5회 개인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첫 개인전 때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초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문제는 연예인의 사진이 아니고서 누가 남의 얼굴을 사가겠는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풍경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첫 회 때만 이제 인물을 찍으셨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 얼굴이긴 하고요. 네. 나머지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 얼굴이 가장 흥미롭고 관심이 가요. 근데 나머지 것들, 풍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사진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발견이거든요. 발견,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 하나하나 기록이면서 동시에 뭔가 저 스스로가 뭔가 안심을 하는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사진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전시 사진을 주로 하시면 주로 생계는 어떻게? 아,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찍어요. 가령 뭐 제품 네. 사진이라든가. 제품 사진도 네. 찍으시는구나. 제품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약간 제가 그래픽 툴들에 조금 능숙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의상 쪽 일도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주면 돈 준다고 하면은 생업이니까. 대신 이제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생계를 먹고 사는 거니까 사진을 가지고서 이윤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되게 순수한 어쨌든. 네, 그거는 뭔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멋지시네요. 마지막 5번째 전시가 마지막이 언제셨어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보통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네. 한 3년 정도를 떠돌았어요. 집 없이. 네, 남의 집 뭐 더부살이도 해보고 친구 작업실에 얹혀있기도 하고. 그래도 인간관계 되게 좋으신가 보다. 그때 알았죠. 잘못 살진 않았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집을 하나 마련을 한 게 이제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조금씩 추스리면서 다시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올해 말 아니면은 이제 내년 초부터 다시 궤도로 가겠죠. 처음에 사실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계기에서 사진을 시작하신 분이 네. 많은 게 저희가 너무 카메라가 쉬워졌잖아요. 네, 많이 쉬워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특이한 네. 경험,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사진을 찍겠다라고 했던 그 계기가 있고 네네. 다음에는 처음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고. 네,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갖게 된 계기는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쁘게 생겼었거든요. 지금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셔서 바라보는데 네. 눈이 부셔요. 그건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왜냐면 눈매가 또 되게 인상이 강하시잖아요. 네. 이뻤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진관에 이제 명함 사진을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사진관 아저씨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소풍을 간다고 그 아저씨가 카메라를 하나 빌려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와라. 그럼 내가 사진을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기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모르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사장님께서 카메라 뒷면에 원래 그 필름을 이게 뭐 아사 몇 자리다 이렇게 꽂아놓는 그 부분에 이렇게 펜으로 쓰셔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요건 조리개니까 여기다 놓고 셔터를 누를 땐 이렇게 눌러라. 아주 땡볕이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만 눌러라.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갖고 와서 찍었던 그때 인화 사진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요? 네. 어때요? 솜씨가 타고남이 좀 있던가요? 카메라가 좋았던 거죠. 근데 시력이 좋았으니까 다 예전엔 다 그냥 포커싱도 전부 다 눈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어떤 것이다라는 약간 눈이 한번 열렸겠어요. 그쵸? 굉장히 즐거웠죠. 그 이후로 한 6학년 때 무렵에 자동 카메라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부유하셨구나. 부유하진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토이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토이 카메라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그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한동안 다 모든 걸 다 잊었죠. 이제 워낙에 어린 날이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원래 이제 학생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원래 전공은 그림이시구나. 근데 이제 환경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펜을 들 힘도 없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한 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남겨야겠다. 그 남기는 게 단지 내가 보는 거를 남기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이제 조금 좋아지면 난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그렇게 찍기 시작하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 적응해 돼가는 게 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림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저 사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회화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렇겠네요. 예. 네. 여백도 조금 많이 느껴지고. 네, 여백도 많고요. 그 원근감이라고 하죠. 뭐 약간 그런 구도적인 것도. 공간감이라든가 그리고 뭐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을 하게 됐어요. 사진이 어떤 운명 같은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조금 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제가 살아온 어떤 방식이라든가 살아온 지난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이 그때그때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지만 10년 뒤엔 제가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면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단지 이제 그거죠. 뭔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는 시간이라면은 지금쯤에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라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사진인 거죠. 네. 만약에 카메라가 손에 안 잡혔으면 네. 그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나중에 그려야지라는 것이 다른 장르의 뭔가 예를 들면 글도 될 수가 있잖아요. 글로 갔을 거예요. 네. 네. 글로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워낙에 책이나 글쓰기도 좋아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기록의 측면은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사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 번 여가가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여가를 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일기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누구에게도 일기를 많이 쓰세요? 일기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요. 전 태어나서 일기문학이란 단어 처음 들었어요, 오늘. 그런가요? 왜 보통 서간문학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서간문 이렇게 하는데 일기문학이라는 말을 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구나. 그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글에서 치유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가장 맞죠. 솔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만 들어봐도 다독이 연상이 돼요. 느낌에. 네.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편하게 하세요. 막 다뤄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무슨 책을 가장 재미나게 읽고 계세요? 요즘은 제가 시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너무 반갑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시집을 가장 최근에 읽으신 거예요? 거의 5월경서부터 하루에 한 권씩을 진짜요? 보고, 네. 5월 달부터요? 네. 지금 제가 한 약속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분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즌에 들면은 열흘에 10번 뭐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5월부터 그 실천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요. 그럼 대략 몇 권 정도 시집을 보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마음에 들면 오래 보시는, 반복해서 보시니까. 그걸 알 때까지.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선천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걸 굉장히 못해서 몸으로 녹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피해 흐르게 할 때까지. 네, 그냥 이렇게 다 녹아들 때까지. 어떤 시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으세요? 가장 최근에는 전윤호 시인 이름이고요. 네. 그 전에는 박정만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되게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두고 읽는 시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왜 박정만 시인은 좀 많이 아프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박정만 시인 때문에 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계기가. 그러니까 사실 시라고 하는 거를 저는 학교 때 외에는 알지도 모르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 단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시와 시조들은 모두 다 암기를 했었어요. 교과서에 실렸던. 암기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좋으니까. 예. 그러다가 왜 90년 중반쯤인가 왜 그 미래파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시를 보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왜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이해가 한 부분도 안 되시던가요? 네. 그리고 뭐 보통은 막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시집을 한번 보자 해서 딱 꺼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랬을 때 이게 실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시들은 뭐 한용운이라든가 뭐 김소월이라든가 뭐 정지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들인데 너무 소통이 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박정만 시인의 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무명 시인으로 그냥 왜 그 온라인에 그냥 올리는 그런 분인 줄 알았구나.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꽤 오랫동안 그냥 그 시만 갖고 있었어요. 한 편의 시. 그게 오지 않는 꿈이라고 하는 시였거든요. 외우세요? 못 외워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찾아보니까 무명 시인이 아니라 너무나 굵직한. 그렇죠. 너무 일찍 가셨던. 네, 뭐 살아생전에서도 뭐 제2의 김소월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서정성이 깊은 그 삶도 너무 애환이 너무 깊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그 이후로 박정만 시전집을 갖다가 닳도록 보셨구나. 네, 계속 봤어요. 근데 미래파 시인들의 시도 그렇게 닳도록 보다 보면 꽤 흐를 텐데. 제가 요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논설이 시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뭐 시창작이라든가 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얼핏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본 것이 이제 시는 쌀로 술을 빚는 것. 그리고 보통 소설은 쌀로 밥을 짓는 것. 그러니까 같은 재료지만 뭔가 화학적인 변화냐 물리적인 변화냐 그랬을 때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취하는 거잖아요. 네. 밥은 배부른 거고. 그러면 소설은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뭔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처음 아이가 뭐 포도주 달달한 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저 간만에 문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기분이 거꾸로 듣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세우니까 뭔가 편견을 좀 더 덜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읽으면 뭔가 취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즐겨 읽으신다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과 극에 계시잖아요. 전윤호 시인 같은 경우는 생활에 되게 가까워 있는 밀착되어 있는 어쨌든 생활하는 사람 건강하게 살아보려는 또 박정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고 너무 아프다 하셨기 때문에 이 극과 극이 되게 크신 거예요. 보고 있는 스펙트럼이. 그래서 그 안에서 노는 애들도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래에는 굉장히 다른 시인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놀라운 거는 내가 너무 편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보이는 라디오라면 선생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또 너무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책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네네. 그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사진 이야기로 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동창회에 나가보면 꼭 졸부들과 보험 설계사들만 개근이다.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과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북적이는 거다. 인연이란 그런 것이다. 끈 떨어진 구슬과 구슬 없는 끈의 만남 같은 것.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필요하겠나?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권여궁의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